그러니까 오늘은 14장의 3절 삼중적분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절에 중적분을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삼변수 함수에 대한 삼중적분을 공부할 건데요. 이 삼변수 함수의 삼중적분, 일단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변수 x, y, z에 대해서 상수구간을 먼저 잡았어요. 그래서 저 상수구간을 일단 b로 잡았을 때 x도 y도 z도 다 상수구간일 때는 그 영역 자체가 이렇게 직육면체로 표현되겠죠. 그랬을 때 그 x를 늘 그러하듯이 분할하고요. 이 변수처럼 y도 분할, 이번에는 z변수도 있으니까 z변수도 분할을 했을 때 분할한 x는 뭐 i번째, y가 j번째, z가 k번째 그 영역에 해당하는 걸 bijk라고 한다면 그 bijk번째의 그 적분 하나의 작은 소를 갖고 왔을 때 이 적분소는 vijk라고 해서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델타 x, 델타 y, 델타 z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늘 그러하듯이 요 영역, 내가 작게 분할한 영역 안에 적분할 이 작은 요소 영역 안에 내부의 표본점, 샘플점을 잡아서 xi 바, yj 바, zk 바든 혹은 스타든 그 점을 잡아서 그 점에서의 함수값 f에 이 적분소 부분을 곱한 것들의 전체 합, 그걸 우리는 리만합이라고 얘기를 하죠. 1변수든 2변수에서의 리만합처럼 얘는 그런 합을 3변수에서의 리만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x, y, j, k, y바, z바 요 샘플된 점의 함수값에 저 적분소에 해당하는 걸 곱한 것들의 합을 저렇게 분할한 단위로 봤을 때의 리만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적분소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시 해석해서 쓸 수가 있죠. 근데 이 리만합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아직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적분에서 어떤 전체 영역, 이렇게 큰 영역이 아니라 그거에 샘플된 점으로 갈 때 이 간격이 아주 작은 0으로 갔을 때, 즉 저렇게 크게 보이는 거가 아니라 제 간격이 0이 되게끔 만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앞에서는 그 분할한 P의 P 벡터 매저놈이 0으로 갔을 때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조금 개념들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더 쉽게는 이 분할 개수를 무수히 많게 해서 이 간격이 저 조각이 0이 돼서 마치 점 하나로 갈 때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즉 그렇게 개수를 무수히 많게 하거나 간격을 0으로 갔을 때 그 극한값이 하나의 수렴값을 갖는다면 우리는 저 영역에 대해서요, 이 함수가 적분 가능하며 그것을 저 b라는 영역에 대한 f함수의 삼중적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얘의 그 리만함에 대한 극한값이 존재했을 때 해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주어진 저런 영역, 상수 구간 영역에 대해서 삼변수 함수가 이 리만합의 극한값이 뭔가 존재한다면 그 영역에서 f함수는 적분 가능하고, 그럴 때 b에서 f는 이 극한값을 삼중적이라 하며 이렇게 표시한다. 물론 저 적분소에 해당하는 얘는 이와 같이 dx, dy, dz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중적분의 정의를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변수 함수의 삼중적도 이변수처럼 뭔가 그림으로, 공면으로 3차 공간에서 그림을 그려서 시각화해서 표현하면 좋지만, 얘는 삼변수 함수는 그림이 4차원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뭔가 개념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똑같은 비슷한 개념, 1변수에서 2변수 우리가 중적분 확인하듯이 개념 이해하듯이 변수 하나가 늘어난, 즉 차원 하나가 높아진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이렇게 리만함에 대한 극한값이 뭔가 하나의 값을 갖는다면 수렴함은 개별 삼중적분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정의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중적분의 정의를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그럼
얘가 이제 적분이 언제 가능하냐를 봐야 되겠죠. 적분 가능성. 그럼 얘 적분 가능성은 일변수다 이변수처럼 일단 유계가 돼야 돼요. 계속 함수값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불연속은 허용하되 유한계의 연속인 두 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포함하면 된다. 이 얘기는 너무 수학적인 어떤 용어로 이해가 힘드시면 쉽게 얘기하면 두 변수 함수 분면이 유한계에서 불연속일 경우, 즉 유한계의 국면에서 불연속일 때는 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중적분의 정의는 이제 기하학적으로 분석이 힘들어서 1변수와 2변수에서의 정의 개념과 비슷하게 하고 가능성도 비슷하게 이제 확인을 해보고요. 유사하게 삼중적분의 성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와 G가 주어진 영역에서 적분 가능하고 K가 상수일 때 두 함수 합과 상수배도 적분이 가능하며 이와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 얘는 두 함수, 삼변수 함수 합에 대한 적분은 각각의 삼중적분의 합과 같다. 물론 지난번에 이변수 내용이 어려워서 그 얘기거든. 합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차도 성립하죠. 자동으로. 상수 K배를 했을 때의 삼중적은 K배를 앞으로 빼고 원래 함수의 삼중적에다가 K배를 해주면 되고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면 적분을 해도 삼중적분에도 부등호 관계가 성립한다. 이 얘기는 적분 영역 B가 뭔가 BIJ들로 분할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분할된 영역에 대한 삼중적분을 더한 건 전체 영역 B에 대한 삼중적분과 같다. 그래서 얘를 삼중적분 기호도 낯선데 기호 자체로 통으로 공식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로 서술해 주듯이 개념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중적분의 성질까지 봤어요.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했지만 얘의 실질적인 우리가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중적분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반복적분을 하듯이 삼중적분도 반복적분을 하면 된다. 그럼 이중적분에서 2번 반복적분을 했다면 얘는 몇 번 반복적분하면 되겠어요? 3번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중적분에서 반복적분할 때 푸비니 정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순서를 바꿔서 해도 같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도 순서를 바꿔도 같아요. 그런데 이변수는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2가지밖에 없다면 3변수는 적분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냐면 여기 나타난 2가지 말고도 토탈 전체 6가지가 있겠죠? 6가지 다 쓰기 싫어서 2가지 정도 줄여서 써놨지만 실질적으로 6가지 어느 경우로 바꿔도 되고요. 그때 우리가 푸비니 정리 상수일 때 순서 바꿔도 같다는 얘기는 상수 구간일 때고요. 얘도 역시 상수 구간일 때 순서를 바꿔도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예제 1번으로 한번 실질적인 삼중적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과서 예제 1번 주어진 영역에 대해서 얘를 삼중적분한다. 그랬을 때 교과서 풀이처럼 먼저 Z에 대해서 Y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이 순서로 접근한다. 이렇게 반복 접근하려면 그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이 Z에 대한 영역 1에서 2까지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 Y에 대해서 접근한다면 Y 구간 0에서 1 마지막 X에 대한 건 밖에 마지막 X 구간을 써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접근을 한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서 기호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또 이제 일단 첫 번째 Z에 대해서 편적분을 할 때 이때는 Z만 변수로 보고 나머지는 문자 상수처럼 놓고 접근을 하니까 2분의 X제곱 Y제곱에 Z제곱 마치 Z를 변수로 놓고 접근한 거 똑같은 방법이죠. 편적분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다음에 Z 변수 구간에 1과 2를 대입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이중적분, Y와 X에 대한 이중적분. 그래서 Y로 접근하면 되는데 아마 여기 지금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요거 제곱이 그대로 유지되죠? Y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X는 문자 상수처럼 그대로 놔둬서 계산을 마무리하면 요거로 바꾸면 얘는 그대로 1이라서 이건 제곱 요렇게 되겠고요. 저거 X로 접근하면 그러면
빼면 6분의 x의 세제곱이 되나요? 그래서 얘는 6분의 1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상수 구간에 대한 상중적분은 이중적분에서의 반복적분과 굉장히 유사한 방법인데 하나만 더 늘어나서 이제 잘 풀었어요. 그렇지만 삼변수 함수도 역시 상수 구간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인 이런 일반적인 영역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삼중적분은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얘를 일단 누가 봐도 영역이 위에 있는 Z면과 밑에 있는 Z면 사이에 수많은 XY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그림이 보여지고요. 그럼 그 영역을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Z는 우회 공면에 해당하는 Y2보다는 작은 Z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공면식으로 표현한 Y1보다는 큰 쪽에 있는 그런 영역이며 그럼 그 두 Z 공면 사이에 있는 이 XY들을 분석하려면 그 공면을 XY 평면으로 정사형을 내린 요점에 있는 XY들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3차 공간의 뭔가 영역을 그림으로 표현된 거를 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돼요. 그래서 이런 영역에 대한 삼중적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우리가 이변수에서 상수 구간에서 일반 영역으로 갈 때 이 영역을 뭐 직사각형으로 확대해서 나머지는 0으로 잡고 경계선에서 불연속이지만 유한계의 선에서 불연속일 때는 적분 가능해서 나머지는 0으로 잡고 원래는 주어진 함수로 잡듯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포함하는 직사각형으로 잡고 얘를 뺀 나머지 영역에서는 다 0으로 잡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의하면 된다는데 뭐 그런 어떤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중간 어떤 교과서에 있는 설명 그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계산 방법으로 바로 들어가서 이와 같이 영역이 분석됐을 때 그 실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난번에 이 XY 영역에서도 이렇게 뭐 X가 상수 구간, 뭐 예를 들어서 Y가 식의 구간이었으면 그 식으로 표현된 구간 먼저 접근을 하고 상수 구간을 나중에 접근하듯이 영역이 이렇게 분석되면 일단 지금 공면으로 표현된 얘를 먼저 즉 Z와 Z 사이에 있는 이 영역 먼저 접근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이런 영역으로 조금 전같이 그런 영역으로 줬을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Z 단면으로 줬을 때는 Z 단순 영역이라는 용어로 쓰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변수에서도 중적분에서 X 단순 영역, Y 단순 영역이라는 영역에 대한 어떤 분류 카테고리가 있었고요. 삼중적에도 다시 또 조금 있다가 X 단순 영역, Y 단순 영역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변수하고 삼변수하고 또 달라서 제가 볼 때는 이 용어 자체가 더 혼돈이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용어가 있지만 저는 여러분한테 그냥 공면이라는 표현으로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Z가 면으로 표현, 물론 그 면 중에는 평면도 있지만 저는 좀 더 포괄적인 용어로 평면까지를 다 공면이라는 표현으로 쓴다고 했을 때 Z가 공면이고 XY 단면으로 이렇게 표현됐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Z변수 먼저 적분을 이 영역에 대해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적분하면 아까 Z 적분해봤지만 XY 변수는 문자상수로 하고 Z로 적분한 다음에 Z 자리에 이렇게 이 식을 대입하면 요 첫 번째 적분 결과는 XY 이변수로 된 남은 그거를 마치 XY 이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중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이중적분을. 그래서 이중적분을 이때는 D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X가 상수냐 상수가 아니고 Y가 식이냐 Y가 상수 구간이고 X가 상수 구간이냐에 따라 이 순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경우가 나와 있죠.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Z가 이렇게 Z 단순 영역이라서 뭔가 면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아까 처음부터 이렇게 그 XY 정사형까지 디테일하게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그 정사형, 즉 XY 영역을 좀 더 자세히 분할해서 X는 상수, Y가 식 또는 Y가 상수, X가 식 이렇게 표현된다면 이 상황에서 남은 Y와 X의 적분은
얘는 y 먼저, 그 다음에 x. 이 경우는 x 먼저, 남은 상수 구간인 y. 이렇게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이제 영역 이름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 개념을 끌고 왔지만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x, y, z가 항상 상수 구간은 아닐 것이고 좀 더 보편적인 3차 공간의 공면, 어떤 공간으로 줬을 때의 영역을 내가 뭔가 공면이 지금처럼 z 공면으로 뭔가 표현되면 나머지 x, y 영역은 걔를 x, y 평면으로 정사형으로 내렸을 때의 영역일 것이고 그 영역을 마치 이변수에서의 영역 표현하듯이 얘 타입이든 이 타입이든 이렇게 분석이 되면 접근 순서는 면으로 표현된 변수 먼저 접근을 하고 그 다음 선으로 표현된 일변수 함수 영역으로 표현된 이 선으로 표현된 일변수 쪽을 접근하고 마지막에 상수로 표현된 구간을 접근하는 순서로 접근하다가 그렇게 반복 접근을 이 순서대로 하면 일반적인 영역에서의 삼중 접근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전에까지 Z공면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표현된 영역이 보통 예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영역이 그렇게 Z공면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른 타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타입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 타입을 보시면요. 누가 봐도 면이 물론 얘도 우의 면으로 표현한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쪽 x 단면을 면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편해 보이죠. 그래서 저렇게 x를 만약에 면으로 분석해서 x축을 이변수 함수인 면으로 분석을 하면 요 입체 영역 안에 있는 나머지 변수인 y와 z 변수를 찾으려면 걔를 yz 단면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 입체 영역을 yz 단면으로. 그럼 단면으로 그러면 이 영역 D죠. 그 단면 안에 있는 yz로 분석을 하고 이 다음은 똑같아요. 내가 z를 선으로 뭐 y를 지금 같은 경우 상수로 표현하는 게 편하지만 그 다음 접근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그렇게 하면 안 되면 y를 선으로 x를 상수로 라든지 그 다음은 이제 그 y와 z를 또 우리가 앞에서 푸는 방법처럼 똑같이 영역을 바꿔서 풀 수가 있겠죠. 그 또 다른 타입 같이 한번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 이 타입은 이번에는 x 단면이 아니라 y를 단면으로 해석해 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y를 단면, 그럼 y를 단면으로 했다는 건 y가 면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xz 평면, xz 변수의 면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면 이 영역 안에 있는 y는 면으로 표현됐지만 나머지 이 x와 z는 어떻게 되느냐? x와 z는 얘를 xz 단면으로의 정사형을 그려서 이 정사형 안에 있는 xz가 바로 그 영역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먼저 면으로 표현된 y 변수에 대해서 먼저 접근한 다음에 그 y에 대한 접근 끝난 나머지 x와 z는 xz 단면에서의 정사형을 나누는 방법에 따라 이 변수에서 나누는 방법 여러분 공부했듯이 구간에 따라서 순서가 마무리가 되는 그래서 이런 영역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x가 면으로 표현되는 걸 x단순 영역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y가 면으로 표현되는 어떤 방법으로 영역이 분리되는 거를 y단순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아까 그림처럼 z단순 영역, y단순 영역, x단순 영역, y단순 영역 딱딱 이렇게 구별이 져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어떤 경우는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어떻게 보면 z단순 영역 같은데 어떨 때는 x단순 영역 같기도 하고 또는 y단순 영역 같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세 가지 어느 관점으로도 다 볼 수 있는 영역을 우리는 그냥 단순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영역이 있을까 싶지만 조금 있다가 교과서 예제를 푼 다음에 그런 영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교과서 예제 한번 지금 일반 영역에 대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포물기둥면 이제 얘가 친절하게 포물기둥면이라는 멘트가 없어도 제 그림이 이런 포물기둥면인 게 머릿속에 이제 웬만큼 떠오르셔야 될 텐데 저 포물기둥면과
Z는 0, 즉 XY 평면, Y는 X 평면, 그 다음에 Y는 0, 그럼 XZ 평면. 이렇게 4개의 평면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X와 Y와 Z가 양인 입체 영역을 W라고 했을 때 그 W가 딱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 저런 공면이 주어지면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영역은 보고 그림을 딱 그리셔야 되겠고요. 그 영역에 대해서 이런 함수, 접근해야 될 함수는 0은 주어졌죠. 저거를 삼중접근하여라. 삼중접근 아까 상수 구간에서 접근 계산 방법은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포커스는 접근하는 구간을 표현하는 게 연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접근하는 구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아까 상수 구간이 아닐 때는 면과 XY 단면이든 이렇게 면과 선과 상수 구간으로 표현할 때 표현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얘는 면을 누가 봐도 이쪽에 있는 Z는 2-2분의 1 X제곱이라는 이 포물면을 면으로 보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보다는 Z가 작고 요 XY 평면이었던 즉 Z가 0이었던 이 XY 평면보다는 Z 공면이 그 사이에 있는 얘보다는 크고 이 공면보다는 작다. 그래서 Z 영역이 0보다는 크고 일단 2-2분의 1 X제곱보다는 작다는 면 공면 영역을 먼저 찾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XY 단면으로 보면 단면이 어느 영역이에요? 요만큼. 이 Y는 X라는 단면으로 잘려진 이 선 자체도 Y는 X인 단면 하나 추가적으로 그려주면 XY 단면만 다 따로 분석하면 이렇게 Y는 X가 되는 거죠. 그러고서 얘가 2예요. 우리 보통 앞에서 1이었는데 2. 그러면 나는 X를 상수 구간 예를 들어서 0에서 2까지로 한다면 Y는 선의 구간 0에서 X까지 그래서 Y는 0에서부터 X까지로 이렇게 접근할 구간을 분석을 한 다음 얘가 면으로 분석됐고 즉 일변수지만 표현은 변수가 하나밖에 안 돼 있지만 이게 면이었죠. 그 다음에 얘는 선의 구간 얘는 마지막은 상수 구간으로 분석이 되면 면으로 했던 Z변수, 선, 상수 구간 이 순서대로 접근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접근할 함수는 그대로 쓰고 Z변수, Y변수, X변수를 순서대로 이렇게 써준 다음에 그 다음 뭐 Z변수 아까 접근하는 거는 해보셨죠? Z만 접근 나머지 XY 상수 구간 집어넣고 남은 Y와 X에 대해서 편접근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간 찾는 거 이제 기본 연습 해보셨고요. 그럼 그 다음 이거 접근 영역 연습을 하려고 하나 더 이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평면과 얘네로 둘러싸인 영역, 이 평면인 건 바로 보이실 거고요. X절편, Y절편 각각 이런 평면이죠. 얘를 이렇게 X가 0, 즉 X가 0이면 YZ 평면이고 Y가 0이라고 하는 건 XZ 평면이고 Z가 0이면 XY 평면하고 둘러싸인 이런 삼각뿔 모양의 영역이에요. 얘가 바로 위에서 Z 사이드에서 봤을 때도 면으로 분석해서 일명 Z 단순 영역으로도 볼 수 있고요. X축 관점에서 봤을 때 얘를 위에 있는 면으로 봐서 X를 면으로 볼 수도 있는 X 단순 영역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봤을 때 Y축 방향에서도 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즉 X, Y, Z 단순 영역이 다 되는 그냥 단순 영역에 해당하는 그림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요거를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Z 단순 영역으로 얘를 해석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요 방정식 중에서 이 평면 중에서 요 위에 덮여져 있는 이 평면 중에서 Z를 면으로 볼 거니까 요 평면은 Z는 1-X-Y 이거보다는 작고 요 밑에 있는 XY 평면 즉 Z는 0보다는 큰 Z가 요 면과 요거 사이에 있다 해서 Z 영역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러면 그렇게 면을 Z면으로 봤을 때 그 XY는 XY의 단면이 어떻게 되느냐를 분석해야 되고 그 단면에 해당하는 정사형을 지금 이쪽에 옮겨놨는데요. 이 정사형에서 특히 이 경계선, 지난번 앞에서도 분석본에서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 경계선이 지금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절편이 이렇게 되니까 XY 단면으로 해서 직선식이 이거지 라고 바로 풀을 수 있는 간단한 식이지만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면 이렇게 간단한 식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곡선일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경계선들을 어떻게 찾는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럼 이 경계선은 이 절편이 있는 항상 착한 직선이 아닐 수 있으므로 아까 이 평면과 그 다음에 어디요? XY 평면, 즉 Z는 0. 이 두 개의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교선이었어요. 그러면 이 비스듬한 삼각뿔의 빗면 이 평면과 XY 평면 방정식에 해당하는 Z는 0이 둘이 만나서 생기는 이 교선은 얘와 얘를 연립해야 되겠죠? 그럼 얘와 얘를 연립한다는 건 Z자리에 0 집어넣으니까 X 플러스 Y는 1. 즉, 이 선은 그래서 저걸 연립해서 X 플러스 Y는 1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나는 X를 지금처럼 상수 구간으로 할 거고 Y를 식의 구간, 선의 구간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바로 옮겨서 이 식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고요. 같은 단면이지만 이렇게 Y를 선이고 X를 상수가 아니라 반대로 Y를 상수 구간으로 하고 만약에 X를 식의 구간이라 하면 이 경계선에서 X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Y보다는 작고 0보다 크다로 바뀌면서 Y가 0에서 1까지로 바뀌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Z를 Z면으로 봐서 Z 단순 영역으로 분석을 한번 해봤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는 X를 면으로 보는 X 단순 영역으로 봤을 때 즉 얘를 이렇게 그럼 나는 이 똑같은 이 평면 방정식을 이번에 보는 관점이 X를 공면 방정식 X는으로 바꾸면 X는 1-Y-Z가 되겠죠. 이 식이 여기에서 X는 해서 옮겨놓은 식이 이거예요. 그럼 X 입장에서 어쨌든 X로 봐도 이 면보다는 작고 그러면 X를 어떤 평면? YZ 평면에 해당하는 이 평면 방정식은 X는 0인 방정식이죠. 면으로 봤을 때. 그래서 X는 YZ 평면에 해당하는 방정식이 0보다는 크고 1-Y-Z보다는 작다. 그럼 그 단면 여기죠. 다음은 Z와 Y 단면, 요 YZ 정사형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아까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아까 여기서 두 가지 다 해봤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 마무리만 하면요. Y를 상수 구간, 그럼 X를 식의 구간, 선의 구간으로 뺄 거면 그 선에 해당하는 이 식을 찾아야 돼요. 이 식은 얘와 이 방정식과 YZ, 즉 방정 평면인 X는 0을 연립하면 이 방정식은 선이 너무 많은가요? 식 좀 지울까요? 그랬을 때는 이 단면에 해당하는 이 식은 연립을 이렇게 하니까 Y 플러스 Z는 0이 되겠죠. 그런데 내가 Z는을 식으로 바꿀 것, 0이 아니라 이거죠. Z는을 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Z는 1-Y라는 이 Z값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되 Y는 0에서 1까지다. 이렇게 단면으로 분석이 된 거죠. 그만큼 단면에서 지금 그 단면에서 이 식에 해당하는 게 요 Z는이라는 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Y면으로 봤을 때 그럼 같은 평면의 방정식에서 이번에 Y면으로 Y 이변수 관점으로 보면 Y는 1-X-Z로 분석할 수 있어서 이런 Y 방정식보다는 작고 Y가 0에 해당하는 XZ 평면의 방정식의 Y는 0보다 크다. 그래서 Y면으로 보면 그 단면식도 마찬가지죠. 나머지 변수 XZ 영역은 걔를 XZ 평면으로의 정사형에 해당하는 얘를 지금 얘도 순서는 두 가지 다 바꿀 수 있지만 아까 첫 번째 해봤으니까 그 과정을 생략하고요. 얘처럼 Z를 상수 구간으로 뺐으면
x를 10의 구간으로 빼려면 이 경계식을 먼저 찾아야 되고, 이 경계식은 이 식에서 y가 0일 때니까 x 플러스 z는 1이 되는데, x를 10의 구간으로 뺄 거니까 1 마이너스 z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1 마이너스 z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 이래서 같은 영역도 이렇게 어느 쪽을 면으로 보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한 거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구간도 구간이지만 적분해야 될 함수, 아직은 쉬운 함수들만 두고 그냥 단순히 삼중적분 계산해봐라 했지만 뒤에서 실질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럼 지난번에 이중적분에서도 해봤지만 적분이 어떤 변수를 했더니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적분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지금 현재 문제 풀기에 편한, 아니면 뭐 안 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쉽게 되는 순서로 재조절해서 이렇게 적분 구간을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적분 구간은 아까 막 뭐 Z단순 영역, 무수점 딱 한 가지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적분 순서까지 조절해서 풀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분 순서 교환하는 연습이었다고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교과서 예제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교과서 예제 3번 제가 먼저 그림을 띄웠는데요. 그림 먼저 보지 말고 그 옆 화면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가 지금 너무 문제가 이게 길어서 지금 잘려졌는데요. 이게 잘 보시면 f, x, y, z를 y는 0에서부터 y까지, 그 다음에 y가 아니라 z군요. z가 0에서부터 y까지, 그 다음에 y는 0에서부터 x제곱까지, x는 0에서부터 1까지 주어진 이런 어떤 그 삼중적, 구체적으로 이 함수는 안 줬어요. 영역만 일단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순서로 이런 영역을 적분해야 되는데 뭔가 필요에 의해서 이 순서를 어떻게 바꾸고 싶다는 얘기냐면 재조정해서 x, z, y로 바꾸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 y, z로 바꾸려면 우리는 지금 순서 바꾸는 거 연습의 포커싱이다 보니까 문제에서 어떤 함수 적분하라도 아니고 걔 순서만 바꿔서 표현하는 문제예요. 지금 그러려면 순서 바꾸려면 원래 처음에 주어졌던 이 식에서의 영역을 표현한 다음 걔를 그림으로 이해를 해서 걔를 지금 이 바꿀 순서에 맞게 영역에 맞는 식으로 다시 써줘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여기 지금 내가 우리 하나 문제가 있는데 다 쓰다 보니까 참 칸이 모자라서 원래 메인 문제를 지금 빼놓고 안 썼는데 이 원래 문제가 요거거든요. 이거 교과서 예제 3번이니까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줬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Z 영역, Y 영역, X 영역 이거예요. 근데 이거만 보고 갑자기 이거에 맞는 순서로 답처럼 이렇게 절대 안 나옵니다. 학생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바꾸냐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서 그 어떻게는요. 얘네들 영역도 중요하지만 이 영역 표현을 알려면 이 영역은 내가 지금 그림으로 완성된 그림, 얘 영역은 이거예요. 근데 이 그림 봐도 모르시잖아요. 잘 이게 왜 저런 그림이 나왔는지. 그러려면 얘네들 원래 식에 있는 구간대에 해당하는 그림들을 다 그려야 돼요. 그럼 그림을 그릴 때 아까 얘가 면이랬으니까 얘만 면으로 분석하고 얘는 선이었으니까 곡선 어떤 평면 선으로 얘는 상수구간 이런 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면 얘네들을 순서 바꿀 때 혼돈이 되고요. 현재는 얘가 이 순서로 됐기 때문에 상수선이라는 의미지만 얘가 변수가 바뀌면 면으로 들어가는 경계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쪽 0 같은 경우는 쉬우니까 이거로 상대적으로 이쪽 0 같은 경우는 이쪽 0들은 다 쉬우니까 빼고요. x는 1, y는 x제곱, z는 y 이쪽 경계의 선들이 얘만 면이 아니라 얘도 공면으로 3차 공간으로 이해하시고 3차 공간에서의 면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쪽에 지금 제가 지오지브라 실행했는데 첫 번째 이 공면들을 3개를 동시에 다 그렸습니다. 그랬을 때 3개가 겹쳐져서 즉 이 포물면과 Z는 Y 평면과 X는 1이 평면이 만나서 그냥 3개가 겹쳤을 때와 걔네들이 경계선에서
그 1보다는 작고 0 사이. 그 다음에 x제곱보다 작고 0 사이. z는 y보다 작고 0 사이에 해당하는 그 작은 조각이 발생하고, 저 그림에서 조금 이따 그 조각을 그림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 어떤 이쪽 영역으로 바꿀 때 그 같이 그려놓으면 세 개의 또 국면을 이해시키려고 같이 그려놓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조각의 한 조각만 다시 이렇게 따로 빼서 그 여기서 말하는 조각은 이런 모양이다를 따로 뺀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오려면 이 그림에서 어떤 그림이며 걔가 왜 이런 조각이 생기는지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 보시기 전에 왜 이 문제 하다가 갑자기 저런 이상한 그림을 또 갖고 왔지? 라고 이해를 하시는데 학생들이 이거 바꾸는 거 너무 몰라 하거든요. 그럼 이런 그림부터 밑그림부터 다 아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각각의 그림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림이 과하지만 거기서부터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요 y는 x제곱 국면이죠. 거기에 z는 y평면, x는 1평면 세 개를 같이 그렸어요. 뭐 선이 여러 개, 국면이 여러 개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한번 돌려보면 이런 세 개의 국면들이 서로 어우러졌는데요. y는 1보다 작고 z는 y보다 작으며 요 포물선 안쪽에 해당하는 요 조금 있다가 밑에가 뒤집어진 요 구간, 요쪽 안쪽 구간, 요쪽 구간이죠. 요쪽 구간. 요쪽 구간에 해당하는 요쪽 구간 안쪽에 있는 저 구간, 요 조각이죠. 요 조각. 그 조각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그렇다고 보기 좋게 하려고 비율을 조금 숫자를 바꿀 수가 없어서 그대로 했는데요. 그 조각만 떼서 다시 보면 이런 조각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이 조각 한 조각. 지금 이 그림이 좀 각도가 좀 안 맞나요? 이게 지금 나름 뭐냐면 제가 돌리고 했는데 이게 지금 최대한 이게 더 이해가 잘 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돌렸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도 좀 여러분이 혼돈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얘가 지금 Z는 Y 평면이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요 국면은 Y는 지금 X제곱 국면이고요. 이쪽 경계선 요거 잘린 여기가 지금 X는 1인 단면 이렇게 잘려 나간 거예요. 그럴 줄 알았으면 이걸 좀 들어 올린 버전을 그릴 걸 그랬나 봐요. 요 조각, 여기는 요 조각에 해당하는 건데. 그러면 요 영역을 우리는 지금 현재 Z면으로 해서 Z는 Y보다는 작고 그 XY 평면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뭐로 바꿔야 되냐면 X를 면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X면 입장에서 X 여기 1과 x가 작은 x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 1과 여기 있는 x가 작은 공면이죠. 그러면 작은 x가 얘인데 현재 그 x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1에서부터 저쪽에 있는 공면에 있는 이 작은 x는 y 눈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x 관점으로 다시 표현하면 루트 y에 해당하는 거죠. 루트 y. 그래서 x 입장에서는 1보다는 작고 루트 x보다는 얘보다는 작고 루트 y보다는 큰 영역으로 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x가. 그럼 이제 x면으로 해석했으면 얘를 yz 평면의 정사형으로 그려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봐서 그 정사형이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정사형이 즉 여기가 지금 YZ는 여기가 아까 Y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XY 평면 이런 상태의 식이었던 것 여기 지금 안 보이는 사이드 그림을 지금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요거를 저쪽에 해당하는 YZ 단면으로 가면 이 경계 포물선 같지만 이 평면 Y는 X로 잘렸기 때문에 Y는 X라네. Z는 Y로 잘린 이 선을 여기에서 0에서부터 1까지 저쪽에 해당하는 정사형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0이고 1. 여기가 지금 YZ 단면에 해당하는 그림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다 보니
내가 그 다음 순서에 맞춰서 y를 상수 구간으로 마지막 빼달랐으니까 y는 0에서부터 1까지가 되겠고, 이쪽에 있는 z 단면의 z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0보다는 크고 z는 y보다 작다라고 하는 그런 선의 구간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면과 상수 구간과 선으로 표현되면 순서가 면선 상수 구간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x 구간, 그 다음에 z는 선의 구간, y는 상수 구간으로 해서 접근 순서를 바꿔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나름 이거를 되게 그림을 야심차게 돌린다고 돌렸는데 저쪽하고 이쪽으로 오니까 여러분이 각도에 따라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그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이쪽 지오지브라에서 이 공면들에서 저 조각, 그 조각을 이거 살짝 세워졌다고 보시면 되고, 이 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Z는 Y를 이렇게 올라가서 이 단면이 이렇게 옆면, 이게 세워졌을 때의 면이 이런 상태이고요. 이 면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 순서 바꾸는 연습 교과서 예제 3번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 예제도 하나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얘는요 영역을 이렇게 XYZ도 아니고 딱 이렇게 Y밖에 없어요. 그래놓고 저기 있는 XYZ에 대한 영역 2에 대해서 이런 함수를 삼중적하여라. 접근할 함수가 Y가 없는 건 뭐 그렇다 치지만 얘를 이렇게 하네요. 그럼 얘 영역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리면 y는 4다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 것이고, 여기에서 y는 x제곱 플러스 z제곱, 우리가 주로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2차 포물면이라고 배웠지만, 얘 또한 y축 관점에서의 2차 포물면인 이런 상태 그림, 축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존에 z는에 익숙해서 z축을 높이축, 새로운 축, 생긴 축이라서 걔 기준으로 표현을 했지만, 얘가 포물면이면 얘는 y축 관점에서 이런 포물면으로서 저기에서 말하는 이해라는 이 영역은 이런 영역으로 표시될 수 있고, 그럼 저 영역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했고, 그 영역에 대해서 이 함수를 접근하려고 하면 누가 봐도 일단 나머지 영역을 떠나서 면으로 표현되는 영역이 y 변수가 얘보다는 크거나 크고, y가 4라는 y 단면보다는 작으므로 y면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y를 이런 x제곱 플러스 z제곱이라는 포물면보다는 크고 4라는 상수보다 작은 사이에 대해서 이 면으로 먼저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함수는 y 입장에서 편접근할 때 문자 상수하고 똑같으니까 그대로 내려가서 사실은 중간 계산 생략됐지만 y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 y 자리에 얘와 얘를 집어넣어서 빼야 되죠. 왜냐하면 적분변수 y 자리에 얘를 집어넣는 거니까 뺀 결과 그냥 바로 쓴 겁니다. 그래서 y에 대한 편접분까지 했어요. 그럼 나머지 xz 변수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바로 저기서 영역 분석 안 했고 안 써놨어요. 왜냐하면 저기 있는 xz 영역은 얘를 이 공면 영역을 xz 단면으로 보면 누가 봐도 뭐가 발생하냐면 원이 발생하죠. 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 발생하는데, 그러면 그 중심이 그 원점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중접근할 때 꼭 XZ 이쪽 단면이 아니라도 XY 쪽에서도 원이 발생하면 그 영역을 그대로 XY 직교로 해가지고 풀다 보면 웬만한 상수가 아니고선 굉장히 불편해서 그 영역 자체를 뭐로 바꿨냐면 또 다른 좌표 시스템인 극좌표로 바꿔서 영역을 바꾸면서 접근 함수까지 바꿔서 접근을 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영역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대로 접근을 하려고 얘 영역을 z는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제곱으로 이렇게 영역을 찾고 하려다 보니까 그 다음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얘 역시 꼭 거기에서 xy뿐만 아니라 xz도 이렇게 원으로 나타날 때
그대로 직교로 가지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가겠다 해서 옆에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XZ 단면에 해당하는 이 원을 극좌표로 바꾼다는 거예요. 요거를 꼭 여러분한테 해주고 싶었던 포인트예요. 극좌표를 우리가 첫 학기 시작할 때 배우다 보니까 관점이 평면은 우린 늘 XY로 표현되고 그 평면에서 XY를 그 R세타로 바꾸다 보니까 극좌표는 꼭 XY일 때만 바꾸는 줄 아는데 지금처럼 상황이 3차 공간에서 XY 평면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XZ 평면도 발생할 수 있고 나중에는 YZ 평면에서도 이렇게 원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맞게 그 평면 입장에서는 그 직교좌표를 극좌표로 바꿀 수 있으며 지금처럼 XZ로 바꿀 때는 보통 X는 R 코사인 세타, Z를 Y 대신에 R 사인 세타로 바꿔서 극좌표로 변환한다는 이 기법을 좀 여러분한테 꼭 인지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영역을 이렇게 극좌표로 바꾸면 갑자기 얘 영역은 간단해지죠. 왜요? 여기 있는 x제곱 플러스 y가 아니죠. z죠. z제곱은 r제곱이면서 r로 분석한 이 r은 2에서 0 사이가 되겠고요. 판각 세타는 어떻게 돼요? 0에서부터 2파이로 r과 세타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간단한 단순 상수 영역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 스케치는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극좌표로 바꾸면서 뭐 x는 이렇게 z는 이렇게 바꾸다 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으로 바뀌니까 여기 있는 얘가 r제곱 그러면 적분할 함수는 이 부분은 루트 r제곱이라 r로 바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마이너스 묶어서 4-r제곱으로 바뀔 것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문제의 영역에는 r과 세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면서 적분 변수가 원래 현재는 지금 z와 x였던 얘를 r과 세타로 바꿔서 dr, d세타 변수로 바꿀 때 우리가 dx, dy에서도 극좌표로 바뀌면 적분 변수 바뀔 때 r배가 붙는다는 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비록 y가 아니라 z도 역시 똑같이 극좌표로 r과 세타로 바꾸면 r배가 붙어요. 그래서 적분 변수 변화하면서 r배까지 같이 붙죠. 그 다음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R 입장에서 여기 좀 너무 지저분해서 결과 지울게요. 결과적으로 이런 변화된 R식의 R배까지 한 얘를 R에 대해서 먼저 적분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세타에 대해서 적분을 할 건데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에서 지난번에 또 설명 한번 한 것 같은데 R과 세타에 대해서 이변수로 분수가 그 이변수 함수가 각각의 일변수 함수식으로 분리가 될 때는 이걸 중적분을 하지 말고 각각 분리된 상태의 적분, 일변수 함수 적분을 해서 곱해도 된다. 그래서 R은 R대로 적분, 세타 입장에서 세타가 없으면 1을 적분, 그래서 세타 구간을 1로 적분하고 R에 대해서 적분하면 사소하지만 별거 아닌데 막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면서 밖으로 나오면서 틀린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계산 굉장히 이거는 뭐 나중에 거의 바로 내려오지도 않고 2파이로 뺄 정도로 간단하게 빼고요. 그리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거를 좀 설명하고 싶어서 이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보았고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요. 삼중적분 함수를, 그러니까 삼변수 함수를 일로 잡았을 때 그 영역에 대한 삼중적을 하면 너무 지저분해서 잘 안 보이나요? 삼변수 함수를 일로 하고 그 영역에 대해서 1이라는 함수를 삼중적을 하면 그 영역 2에 대한 부피가 나온다. 그럴듯한데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고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변수에서 했던 거 복습 들어가면요. 이변수의 영역 D라고 한다면 그 영역 D를 이변수 함수 1에 대해서 중적분을 하면 우리는 그 영역 D에 뭐가 나왔냐면 넓이가 나온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직교좌표 버전으로 한번 이걸 풀어봤고요.
좀 공감이 안 될까봐 제가 극좌표 버전까지 해서 이중적분해서 그 영역을 1이라는 함수를 중적분하면 뒤에 넓이가 나오는 걸 차원 하나를 조금 높여서 3차원 버전, 3변수 버전에서 3차 공간 영역 2를 3변수 함수 1이라고 생각하고 3중적을 하면 그 공간 2에 대한 부피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피를 구할 때 그 부피의 영역으로 놓고 적분할 함수를 1로 잡아서 3중적을 해서 개입 부피를 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적용한 그 다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면들로 둘러싸인 부피, x는 z, 그 다음에 x는 y제곱, 그 다음에 z는 0, 즉 xy 평면, x는 1. 저거로 둘러싸인 입체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수많은 공면들, 저게 이미 공면 4개가 하나의 공간에 그려서 저기서 요구하는 입체가 이건 게 떠올라져야 돼요. 그랬을 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갑자기 앞에서 그림 13장에서 안 하다가 다변수 함수 그냥 정의역, 공역, 치역 정도 하다가 여기서 이런 그림이 저절로 쓱쓱 그려지지 않아서 여러분이 그 좀 그래프 선생님이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도 거기서 굉장히 그래프를 많이 했었던 이유가 그거였고요. 그럼 이제 저렇게 그래프가 딱 그려지면 저걸로 둘러싸인 부피를 조금 전에처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얘를 적분 영역으로 잡고 적분할 함수를 1로 놓고 3중적분을 하겠다. 그럼 적분할 함수는 1로 정해졌어요. 그럼 얘만 적분할 영역, 3중적분할 영역으로 분석하면 되죠. 그럼 나는 어디를 면으로 잡을 거냐면 그림 편하게 위에 있는 z는에 해당하는 z는 x보다 작고 z는 x보다 저평면보다 작고 xy 평면인 0보다 크다라는 이 z 단순 영역으로 분석해서 z면으로 갈 거고요. 그거를 xy 평면에 해당하는 정사형 그림 여기 그려져 있죠.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결과를 보니까 누가 봐도 x를 선으로 표현하는 게 편하겠어요. 그래서 x는 y제곱보다는 크고 x는 1보다 같거나 작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변수 y는 이렇게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물론 계산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y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로 이렇게 영역을 분석하면 여기 지금 면 얘는 선으로 분석됐고 상수로 분석됐으므로 접근 순서는 면, 선, 상수였던 이 순서로 그래서 z변수, x변수, y변수로 접근을 하게 되죠. 무슨 함수를요? 1이라고 하는 함수를 저런 순서로 접근.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 y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x, z. 그래서 이 순서대로 접근을 하죠. 그래서 z, x, y로 이렇게 접근.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3중 접근이지만 반복 접근 계산하시는 건 이제 다 아실 거니까 z로 접근해서 그 z자리에 0과 x 대입한 다음 x 접근 놓고 x자리에 y 집어넣고 남은 y 변수에 대해서 접근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3중 접근에 대해서 우리가 상수 구간에서부터 일반 영역까지 또 접근 순서 바꾸는 것까지 그리고서 그 내부에서 직교좌표가 아닌 극좌표로 바꿔서 하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사절을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사절은요, 중적분과 변수 변환이라는 얘기인데요. 거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중적분에서 이미 변수 변환을 한번 해서 계산을 했었어요. 직교좌표에 있는 xy를 r세타. 오늘 3중적분이지만 요 시작은 xyz였는데 나중에 평면 정사형만 r세타로 바꿔서 극좌표로도 해봤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중적분 관점에서 봤을 때 xy를 r세타로 바꾼 시 그 다음에 적분변수 dx, dy는 dr, d세타로 바꾸되 적분변수 변환하면서 r배가 붙었고요. 기존의 xy 직교 영역에 있던 d가
알세타 영역에 맞게 그거에 걸맞게 바꿔서 이렇게 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교과서에서는 지금 이중적분의 변수 변환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했던 3변수 함수의 변수 변환도 있고 우리가 변수 변환을 이거 한 가지만 생각을 했지만 사실 3차 공간에서는 변수 변환이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뭐 대표적으로 쓰는 게 오늘 거기까지 들어가겠지만 원주좌표계와 부면좌표계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이 이변수든 3변수든 변수 변환하는 걸 이렇게 그냥 하나 정도 외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일반적인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3변수에서 갑자기 변수 변환하는 개념을 일반화시키기보다는 이변수에 우리가 이미 사실 계산 기법으로 썼던 예부터 일반화된 방법으로 여기서 벡터 함수의 미분까지 이용해서 변수 변환의 관계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재해석했냐면요. 그 다음 내용 보시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반화 시키려고 UV라고 했지만 우리는 평면에서 XY는 주로 바꾼 게 R세타였는데요. 교과서 예제 1번 보시면 R세타가 아닌 일반적인 UV로 설정해서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예를 갖고 오면 3변수에서 지금 바꾼 기본 좌표도 힘든데 UV로 바꾸면 힘들 것 같아서 그 예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예제는 생략하기로 하고 UV라는 뭔가 꼭 R세타가 아니라도 뭔가 또 다른 변수로 바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혹시 혼돈의 여지가 있으면 그냥 쉽게 R세타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기존의 R세타, XY를 뭔가 다른 변수로 바꿨을 때 그거에 대한 요 자코비언식을 정의했거든요. 이 자코비언식은 기호가 어떤 뜻이냐면 이 X변수를 바꿀 U와 V 변수로 편미분하고요. Y 변수도 바꿀 UV 변수로 편미분을 해서 이렇게 2차 행렬 상태를 만든 다음 그거의 행렬식을 자코비언식으로 정의를 했어요. 그럼 이 자코비언식 정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존 UV와 바뀔 변수 사이의 변수 변환 관계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적분수 이렇게 세밀하게 근사치까지 설명을 했지만요. 결과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코비언식 배만큼 붙는다. x, y를 요 바꿀 변수, 적분 변수로 바꿀 때 조금 전에 정의한 요만큼이 붙는다. 라는 얘기예요. 자코비언식에. 그러면 여기 밖에 있는 요 절대값 같은 기호는 아까 행렬식이라 붙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행렬식 때문에 붙은 게 아니라 그 행렬식 결과에 절대값을 씌운 거예요. 절대값.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상태는 앞에 있는 기존의 XY를 바꿀 변수 UV든 R세타든 식도 변수도 바꿔야 되고 지금 키포인트 적분 변수 dx dy를 du dv로 바꿀 때 이런 자코비언식만큼 상수배가 붙고 물론 그에 따른 영역도 같이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기존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R세타, 지난번에 했던 R세타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면 직교좌표 XY를 R세타로 바꿨을 때 XY와 R세타에 대한 자코비언식, 즉 XY를 R과 세타로 편미분, 그 다음에 Y도 R과 세타로 편미분한 그 2차 행렬식을 계산을 딱 하니까 이렇게 R이 나오더라. 그럼 dx, dy와 dr, d세타 변환 관계의 이 자코비언식 얘의 절대값, 얘는 이미 양수가 나왔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울 필요가 없고요. 양수일 것 같을 때 굳이 왜 절대값? 이거 만약에 x나 y 혹은 r세타 순서가 바뀌면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r로 내가 뭐 순서 바꿔서 마이너스 r 나왔으니까 나는 그냥 마이너스 r 쓸래 이러지 마시고 절대값화 시켜서 쓰라는 뜻으로 절대값을 붙였고 얘를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XY를 아까 처음에 앞에서 썼던 거 얘기했지만 R세타 변수로 바꾸고 적분 변수를 바꿀 때 다시 강조 R배분율을 이와 같은 자코비언식 정의로 벡터함수 미분해에서 나오는 과정이지만 그 벡터함수 미분해에서 저 자코비언식 나오는 것까지 다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교과서에 좀 간단하게 그 부분은 줄여놨거든요. 저렇게 붙는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3변수 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변수 함수도 아까 뭐 원주 좌표계, 뭐 구면 좌표계 잠깐 언급은 했지만 어느 좌표로 바뀔지 또는 그 밖에 또 다른 좌표 시스템으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엔 그냥 UVW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뭔가 X, Y, Z 변수를 UVW 바꿀 변수로 가려면 그거에 대한 자코비 형식은 이렇게 정의가 된다. 정의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면 X 변수를 바꿀 UVW로 편미분하고 Y도 UVW로 Z도 UVW로 편미분한 3차 행렬을 만든 다음 그 3차 행렬에 대한 행렬식입니다. 절대값. 굉장히 계산이 길겠죠. 그런 행렬식이 바로 저 자코비언식인데 제가 기존의 X, Y, Z를 UVW로 바꿀 때 그만큼 자코비언식만큼 절대값으로 붙여주는 게 적분변수 변화에 그만큼 붙여주면 된다. 변환 관계를 설명했어요. 자코비언식으로. 그러면 그 변환식 다음 적분에 대한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X, Y, Z를 뭔가 UVW 변수로 바꿨을 때 적분 변수 DX, DY, Z는 DU, DVW로 할 때 그냥이 아니라 그 자코비언식의 절대값. 물론 영역도 바꿔야 되죠. X, Y, Z 영역을 UVW 영역에 맞게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본 그 3차 공간에서 즉 3변수의 3중 적분에서 적분 변수 바꾸는 큰 틀은 지금 배웠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주 사용한다는 원주 좌표계의 변화를 또 빨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주 좌표계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3차 공간의 점을 이와 같은 좌표 시스템 즉 R과 세타와 Z로 표현한다는데 일단 좀 낯설 거니까 쉬운 Z 먼저 얘기할게요. 직교좌표계의 그 Z와 같은 개념의 그 높이 Z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XY가 아닌 R 세타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R과 세타는 우리가 평면에서 평면 XY로만 봤을 때 X와 Y에 해당하는 그 직교를 극좌표에 있는 R과 세타로 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차 공간에 있는 기존에 있던 그 x를 r 코사인 세타, r의 코사인 세타 값으로 그 다음에 y는 r의 사인 세타 값으로 쓴 거죠. z 높이는 똑같이. 그래서 원기둥 좌표계는 z는 x, 직교 좌표의 z와 똑같이 쓰되 xy를 극좌표처럼 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런 좌표 시스템으로 바꿨을 때 적분 변수 변화, 가장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인 적분 변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 옆에 식에서 한번 제 지우면 잘 안 보이실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면 변환에 필요한 게 뭐였어요? 자코비언식이었죠? 그래서 x, y, z를 이렇게 r 세타 z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x 저식 변환식을 r 세타 z로 y도 r 세타 z로 Z에 해당하는 것도 R 세타 Z로 편미분한 이 3차 행렬식을 계산하면 얘는 1 곱하기 줄여서 2 행렬식. 아까 2 행렬식이 뭐였어요? R이었죠? 그래서 얘 값이 R이다 보니 최종적으로 관심 있던 적분 변수인 dx, dy, dz를 dr, d 세타, dz로 바꿀 때는 이 자코비언식 상수배만큼 붙는데 R배만큼 붙는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중간 과정을 너무 조금 줄여서 벡터 함수의 미분을 이용해서 이런 자코비언식으로 변환이 된다고 하지만 그 자체를 너무 줄여서 이해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이 자코비언 계산식 자체도 행렬이 익숙하지 않고 행렬식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직관화시켜서 제가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놨는데요. 저런 원주좌표계일 때 적분소에 해당하는 거 아까 지난 시간이었나요? 우리가 이 단면에서 원주좌표계 분할을 작은 적분소가 이렇게 부채꼴 2개 이렇게 잘라면 이런 영역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요거에 높이 Z 개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금 한 조각 분할한 작은 조각을 클로즈업 했다고 했을 때 요만큼 길이는 DR로 이 높이는 DZ로 뭐 델타 Z 아니면 델타 R로 보셔도 되겠고요.
요만큼 요 길이는 반지름이 r인데 사이각이 델타 세타니까 우리가 부채꼴의 호의 길이 공식에서 r과 사이각 세타인데 여기서 사이각이 d 세타니까 r d 세타가 돼요. 그럼 얘를 사실은 직육면체는 아니지만 아주 작은 상태에서는 요 모양 원 기둥 안에 겹에 잘려져 있는 이 모양이나 직육면체나 거의 흡사하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라고. 그래서 뭐 델타 R, 델타 Z를 좀 더 세분화해서 0에 가까워지는 D 극한으로 갔을 때는 얘를 곱한 게 적분소일 것이다. 그래서 얘와 얘를 곱한 적분소가 얘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조금 더 쉽게. 뭐 나 자코비언도 모르겠고 좌표 시스템도 너무 복잡하고 선생님 저 자코비언식이 벡터함수에 뭐 미분을 적용해서 이렇게 나왔다는데 그 미분 관계는 잘 듣재고 이 자코비언식도 힘들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림 설명 추가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원주좌표계 마무리하면 3차 공간이지만 Z는 안 바뀌고 XY만 원래 바뀌는 R세타로 바뀌면서 얘를 dr d세타 d제타로 바꾸면서 R배. 그래서 영역도 바꿔주면 된다. 그래서 원주좌표계로 바꿨을 때 접근하는 방식을 설명했어요. 그럼 이제 남은 또 하나 변환도 같이 이어서 한번 변환 관계만 먼저 확인하는 차원에서 구면좌표까지 같이 변환하는 방법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구면좌표계 3차 공간에서 또 대표적으로 바꾸는 좌표 시스템 구면좌표계는요. 이 3차 공간에 있는 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 해당하는 로와 이 선과 Z축 사이의 사이각에 해당하는 y 그 다음에 걔를 XY 평면으로 내렸을 때 그 정사형과 X축 사이각에 해당하는 세타로 즉 공간의 점을 저렇게 원점에서의 거리와 Z축 사이각, X축 사이각의 개념으로 저 좌표를 인식하는 방법이 구면좌표계라고 보시면 돼요. 얘 변환 들어가기 전에 아까 원주좌표계는 그래도 단면이 극좌표하고 비슷해서 좀 그래도 쉽게 받아들였는데 얘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변환 관계 먼저 간단하게 하면요. 기존의 높이에 해당했던 이 Z라고 하는 건 로우의 코사인 Y에 해당하는 얘가 바로 로우의 코사인 Y가 Z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XY 좌표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로우의 코사인 Y가 아니라 요만큼 즉 로우의 사인 Y 즉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은 즉 우리가 요 부분이 지금 로우의 사인 Y 아까 원주좌표계의 개념하고 조금 비교해서 걔를 좀 빌려주면 요거는 일명 R 개념이었던 거죠. 걔를 요 사이각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으로 가는 거, 즉 얘에다가 코사인, 즉 R 코사인 세타, 즉 로 사인 Y에 해당하는 R 부분의 코사인 세타가 X고 그거에 해당하는 사인 세타, 즉 요 R에 해당하는 부분의 사인 세타가 Y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극좌표 개념을 살짝 빌려준 R. 이렇게 저 로우와 새로운 Y와 세타와 기존 X, Y, Z의 관계는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우선 변환에는 관계는 없지만 거꾸로 X와 Y와 Z 입장에서 로우의 관계는 이런 관계도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구면좌표계가 어떤 건지는 좀 알았을 테니까요. 얘도 목표인 적분을 할 때 변수 변환 관계 먼저 지금 공부를 해보면요. 옆에 화면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 새로 바뀐 로 Y 세타로 바꾸려면 기존에 있는 X, Y, Z를 로 Y 세타로 자코비안식을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이 X를 로 Y 세타로 지금 편미분한 거고요. 여기 있는 지금 직교좌표에 있는 이 Y를 로 Y 세타로 해석을 해서 로 Y 세타로 편미분한 거예요. 로 Y 세타로. Z에 해당하는 거를
새로 바꿀 구면좌표인 로 하이 세타 시스템으로 해석을 해서 그 로 하이 세타로 지금 편미분을 한 3차 행렬식의 행렬식 계산이 이렇단데, 사실 요거 편미분까지는 어떻게 좀 대충 눈으로 암산하면 그렇게 되겠다지만 얘를 계산해서 이거 나오는 거 쉽게 잘 안 따라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행렬이나 행렬식이 조금 익숙하지도 않을 뿐더러 식이라서, 물론 따라오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금방 암산이 안 되니까 참고적으로 이거 조금 집에서 계산을 조금 수계산을 해보시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결론은 dx, dy, dz라는 기존 직교좌표를 구면좌표인 d로, dy, d세타로 바꿀 때 이 자코비안식을 곱한 거만큼 그거만큼 이만큼 배를 해라. 양수니까 이 상수배 이만큼 곱해줘라가 적분변수 변화 관계였죠. 그래서 요만큼 곱한다는데, 지금 저 좌표 시스템 이것도 지금 이해가 되는 듯 안 되는 하는데, 뭐 자코비안식이 이렇게가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 요 공부를 하면서 요게 조금 그림이 좀 참고가 될까 싶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그림 버전으로 직관적으로 이야기를 띄워놨는데요. 구면좌표계 구 겹겹이 있는 한 조각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은 늘 그러하듯이 그 적분수 구간을 되게 크게 이해시키려고 크게 확대했지만 나중에 제가 아주 작다고 했을 때 요만큼은 로 길이의 차이 d 델타 로로 잡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에 해당하는 얘는, 요 길이는 로를 요 사이값 델타 파이만큼의 반경에 해당하는 부채꼴이니까 로 파이, 로의 델타 파이로 잡았고요. 요 길이는 어떻게 잡았냐면 이 로 하이의 사인 세타, 아까 아래 개념을 이만큼으로 움직였죠. 이만큼 지금 위에서 움직였지만 요게 델타 세타만큼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높이에 해당하는 요 길이를 로 사인 하이를 요만큼 움직였다 해서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지금처럼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주 작게 0에 가깝게 미세하게 가서 쟤를 D로, 얘는 로의 사인 하이에 D 세타, 얘는 로 하이에 D 하이로 하면 요거를 마치 직육면체는 아니지만 간격이 0에 가까워졌을 때는 요 뭐 구의 조각이든 뭐든 직육면체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를 다 곱한 상태. 그래서 얘를 곱하면 로 제곱의 사인 y의 d로 dy d세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우선 당장은 사실은 얘도 그림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구면좌표계를 조금 공부하면 그나마 얘보다는 좀 얘가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나중에 구면좌표 다음에 공부한 다음에 요거 다시 와서 보시면, 아 그래서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적분소를 좀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랬으니까 이제 마무리로 그 적분소 변환 관계 열심히 적분 변수 변환 관계를 했으니까 결과식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결과식 구면좌표계 지금 공부한 것처럼 바뀌면 기존에 있는 XYZ를 로 y 세타 표현식으로 바꾸고 변수로 바꾸면서 적분 변수 dx, dy, dz는 d로 dy, d세타로 바꾸되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적분 변수 변환에 요만큼 붙는다. 그래서 자코비안식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선생님은 애써서 그림으로 직관적으로 하면 된다지만 그도 이해가 안 되고, 다음 시간에 뭐 구면좌표나 원주좌표를 자세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림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쿨하게 이렇게 구면좌표 할 땐 얘 로 제곱 사인 하이가 붙는다를 공식처럼이라도 꼭 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음 시간에 XYZ 오늘 삼중 적분했던 걸 다 변수를 변환할 거예요. 변수 변환해서 적분할 때 어떤 방식으로 대입하는가, 즉 어떤 방식으로 변환되는가는 그 틀을 먼저 포맷을 배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포맷에 맞춰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바뀐 상태의 적분을 해볼 거예요. 근데 바뀐 상태의 적분을 바로 하긴 힘들어서 다음
다음 수업 시작할 때는 오늘 조금 기본적인 설명을 했던 원주좌표계와 구면좌표계에 대해서 공부를 먼저 하고 오늘 배웠던 이 틀에 대입해서 좌표 시스템 바꾼 거에 맞춰서 삼중적분을 계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